레디컬들을 만들어서 한다. 여기 나와 있는 HV에 이따가 쓴 게 써져 있는 이게 뭐냐면 자외선들.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얘기한다. 나중에 배수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그 수학,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수 있고. 여러분들 2학년이라서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기술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정을 이렇게 구성한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컨셉을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환경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 건설하는 사람일수록 이걸 잘 알아야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틀린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역학이랑은 완전히 조금 틀리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초이스를 갖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설명을 하면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항상 그림이 나오면은 X축을 알고 Y축을 알아야 되는데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 패턴이 어떻게 변하느냐, 거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항상 나타내 주는 것이고, Y축이 의미하는 것은 자, C0분의 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C0는 초기의 컨센트레이션이다 이거죠. 그죠? 분해되기 전에 오염물질의 초기 농도,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그게 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C0분의 C. 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C0분의 C는 제일 큰 값이 1이겠지, 그지? 1을 넘을 수가 없겠죠. 그죠? 시간이 지나는데 처음 놓은 것보다 이게 증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C0분의 C는 1이 제일 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게 이제 분해돼가지고 값이 점점 줄어들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사가 급한 것은 빨리 분해되는 것이고, 경사가 이렇게 완만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C0분의 C 값이 천천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똑같은 화학적인 처리를 적용을 하더라도 해당하는 그런 물질에 따라서 헥사클로로 바이페닐, 헥사클로로 비페닐이라고 하죠. 페놀인데 이런 물질들은 분해가 좀 더디고, 또 밑에 있는 이런 것들, 자, UV에서 트리클로로메테인이라든지 트리클로로메탄 같은, 에틸렌 같은 것들은 금방 20분 안에 거의 90% 이상이 제거된다. 분해가 잘 된다. 그러니까 발생한 레디칼하고 반응해가지고 잘 분해되는 놈이 있고 잘 분해되지 않는 놈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건데, 그림에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런 거 이용하면은 분해가 잘 돼가지고 모든 게 다 잘 제거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러한 타겟 물질 처음에 있잖아. 첫 물질은 잘 제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고 치자. 이게 금방 분해되니까 와, 제거 다 됐다, 안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분해가 될지 몰라도, 그지? 이게 분해되면서 이상하게 다른 것으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말이냐? 처리하는 과정에 바이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부산물로 생길 가능성이 있다. 알겠죠? 화학적 처리는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을 갖다 처리했는데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없어졌지만 그거보다 더 독성이 강한 이상한 놈이 생겼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갖다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화학적 처리에서. 그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바이 프로덕트, 애들이 BP라고 많이 쓰는데 바이 프로덕트의 생성을 갖다가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네. 흔히 쉬운 예로 여러분들 염소 처리하죠. 살균하기 위해서 정수장에서. 그럼 염소 처리하면서 생긴 부산물이 뭡니까? 발암성 물질 얘기했죠. 트리할로메탄,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게 생긴다고 했지. 어떤 경우에? 염소 처리할 때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유기물이 많으면은 그 유기물하고 염소하고 반응해가지고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발암물질이 생기는 그것도 뭡니까? 하나의 바로 바이 프로덕트인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염소를 집어넣어서 살균하는 건데 다른 게 생길 수가 있다. 약간 틀리긴 하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도 처리되면서 더 독성이 강한 다른 부산물로 바뀌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 주의를 하자. 자,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컬 트리트먼트. 자, 바이올로지컬 트리트먼트는 여러분들 뭐 특별히 얘기 안 해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쓰인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내가 얘기한 바이올로지컬 트리트먼트의 장점 잘 기억하기 바라고요. 단점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죠? 장점 뭐였어? 바이올로지컬 트리트먼트는 자, 처리 기술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다. 두 번째는 대용량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타 화학적 물리적 처리 기술에 비해서 경제적이다. 경제성이 높다. 그자? 누구 저기 뭐야? 미스터 고라고 해야 되나? 네 옆에 껴라. 누구 그거? 걔 이름 뭐고? 아이고야. 억수로 맛있게 자네. 침 좀 닦아줘라, 쟤. 자, 그렇습니다. 그럼 단점은 뭐죠? 제일 큰 단점은 처리 효율이 타 기술에 비해서 높지가 않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바이올로지컬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쭉 쓰인다라고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내가 중요하게 책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서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해주면 헷갈릴까봐. 근데, 자, 바이올로지컬 트리트먼트하고 그 다음 화학적 처리하고 있는 여러분들 질소인 두 가지 얘기했었죠. 그래서 질소 제거는 주로 생물학적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 질산화탈제, 나이트리피케이션, 디나이트리피케이션 얘기해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화학적 인제거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화학적 방법입니다. 약품 집어넣어서 응축시키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많이 개발되어지고 신기술이 많이 있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생물학적으로도 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 처리는 주로 어디에 적용됐다고 했노? 질소 제거에 적용이 잘 됐습니다. 왜? 생물학적으로 질소 제거가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고 굉장히 안정적인 기술로 우리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했다고. 그런데 인제거는 그에 반해서 인제거는 화학적 약품으로 제거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약품으로 많이 제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효과는 좋아요. 약품을 집어넣으면 물속에 있는 인이 거의 95% 이상이 제거됩니다. 인의 농도가 10이라고 하면 95 같으면 0.5 이상 다 제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잘 제거되는 반면에 어떤 단점이 있어요? 화학적 처리를 하게 되면 슬러지가 많이 생기죠. 슬러지가 약품을 처리하게 되면 뭉글뭉글 슬러지가 많이 생기고 그 발생되는 슬러지 양이 많아져서 비용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 생물학적으로 질소 제거에 주로 초점을 맞췄는데 그럼 생물학적으로 인도 제거할 수 없을까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지.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럴 거 아니야. 약품도 마찬가지고. 그럼 화학적으로 인만 제거했는데 화학적으로 질소하는 방법 없을까?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래서 다 개발을 하고 있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거는, 특히 알아두면 좋을 건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주로 질소 제거하는데 생물학적인 기술을 썼지만 생물학적으로 인을 제거하는데도 기술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이 확립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잠깐 여기 책에 있는 거 말고 보너스로 소개를 좀 시켜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근데 약간 복잡해. 잘 들어야 돼. 그러지 말고. 주의가 자,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복잡하게 안 너희들이 막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자, 생물학적으로 인을 어떻게 제거할까요? 생물학적으로 질소 제거는 질산화탈질이야. 질산화탈질, 즉 호기 상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현기 상태 만들어주고 그럼 끝. 됐죠? 생물학적으로 인제거는 어떻게 돼야 돼? 인제거는 거꾸로다. 거꾸로.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 지금 이 전 세계에서 많이 개발되어서 보급되어 있는 그런 프로세스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좀 알아두면 좋겠다 해서 이걸 내가 소개해주고 그게 뭐냐면 생물학적인 질소인 동시제거 프로세스야. 동시제거. 생각해봐라. 좋겠지. 생물학적인 거는 대용량 처리할 수 있고 경제성이 뛰어난데 질소 제거는 잘 됐지만 인제거가 안 됐었는데 생물학적으로 질소인 NP를 동시에 제거해주면 되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개발했다 이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인제거는, 자, 어떤, 여러분들, 이게, 호기, 무산소, 혐기, 즉, 산소 이용 형태에 따라서 호기 조건이 있고, 무산소 조건이 있고, 혐기 조건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처리 조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뗄 수가 없어요. 왜? 미생물은 걔가 산소를 좋아하느냐, 산소를 싫어하느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생물학적 정리해줄 때 질소제거는 어떻게 했어? 호기 조건에서 암모니아성 질소를 갖다가 다 질산화시켰죠, 그죠? 그죠? 그건 호기 조건이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무산소 조건에서 어떻게 되나? 산화된 질산성 질소를 갖다가 미생물을 현기 미생물을 이용해서 무산소 조건에서 질소가스로 날려보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질소 제거됐었죠. 근데 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는 제거하는 메커니즘은 어떠냐면, 물속에 인이 있어. 인은 가스로 날려보낼 수가 없다고 했지, 내가. 그죠? 없어요. 그건 가스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물속에 인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미생물이야. 그럼 내가 이 주변 조건에 따라가지고 물속에 있는 인을 갖다가 내 몸속에 싹 집어넣었다가, 또 조건이 바뀌면 내가 다시 뱉어냈다가, 조건이 되면 내가 다시 먹었다가, 다시 인을 뱉어냈다가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지? 그러면 수중에 있는 인을 갖다가 내가 내 몸속으로 싹 집어넣는 거, 먹어 삼키는 그런 조건은 무슨 조건이냐면 호기 조건인데, 호기 조건인데, 즉 산소가 있을 때, 응? 산소가 있을 때는 물속에 있는 인을 갖다 내가 확 잡아먹으면, 그 다음에 인을 뱉을 때는 어떤 조건이야? 물속에 산소가 없는 조건. 혐기 조건일 때는 내가 인을 갖다 다시 뱉어내는 거야. 괴로워서. 산소가 없으면 괴로워서 뱉어낸다? 자, 그러니까 호기 조건일 때는 인에 어떻게 돼? 섭취가 일어나요, 섭취. 그렇죠? 섭취가 일어납니다. 무산소 생각하지 말고. 혐기 조건일 때는 어떻게 돼요? 방출이 일어납니다, 방출. 됐죠? 알겠습니까? 호기 조건일 때는 인을 갖다가 내 몸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내가 슬러지로 쭉 가라앉아가지고 처분되면 인이 싹 제거되겠지. 혐기 조건일 때는 인을 갖다가 다 토해내, 내가. 산소가 없어서, 와, 여러분들 숨 많이 먹고 오바이트 하는 것처럼 다 토해낸다고. 어떨 때? 산소가 없을 때. 토해낸다, 이는. 기억해라. 그게 정해져 있어. 그걸 알아낸 거예요, 메커니즘을 갖다가. 야, 산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이 갔다가, 미생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최종적인 목적은 인하고 질소를 동시에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인, 질소 제거하고 또 따로 인 제거하고 하면 시간이 엄청 길어지고, 공정이 엄청 복잡해지고, 시스템이 커지겠죠. 같이 딱 제거하면 좋단 말이야. 근데, 인은, 자, 호기 조건일 때 인을 갖다가 섭취하고, 혐기 조건일 때 인을 갖다 방출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질소하고 다시 매칭을 잘 시켜봐, 질소. 질소는, 자, 호기를 거친 다음에, 쉽게 얘기하자. 혐기를 거치잖아. 그지? 호기, 혐기 이렇게 가야지 제거되지. 그렇잖아. 질소를 제거하려고 하면 호기 조건을 거치고 그 다음 혐기 조건을 거쳐야지 인이 최종적으로 공기적으로 날아가게 돼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래.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인은 어떻게 되노? 인은 반대가 돼버리지. 호기 조건을 거치면 어떻게 되노? 인을 먹지. 그 혐기로 만들어줬더니 질소 제거하려고 혐기로 만들어줬더니 인을 다시 내버리는 거야. 밖으로 물속으로. 짜증나죠? 조물주가 똑같이 만들어줬으면 진짜 퍼펙트하지. 질소 제거할 때 인도 같이 싹 제거되잖아. 맞잖아? 호기, 혐기. 그죠? 그래, 안 그래? 빨리 머릿속에 정리해봐. 자, 호기 조건 만들고 혐기 조건 만듭니다. 그럼 질소는 어떻게 되나요? 질산화되었다가 최종적으로 탈질이 돼서 질소가스로 날아갑니다. 근데 인은 어떻게 돼? 호기 조건 해줬더니 인을 막 먹어. 그래서 계속 먹고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질소 제거하려고 혐기 조건 만들어줬더니 인은 다시 다 뱉어내버리는 거야. 물속으로. 안 맞죠? 안 맞지? 질소 제거하려고 하니까 인이 안 되고 인 제거하려니까 질소가 제거 안 되는 거야. 알겠나?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들 포기할래? 포기 안 하겠죠, 사람들이. 즐기잖아. 어떻게 해? 잠깐 생각을 하니까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숙제 낼까, 이거? 응? 그래서 공정을 아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냈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갑시다. 이렇게 탱크 3개 만들어주고, 3개 아니고 2개만 만들어주고, 3개 하자, 3개. 3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최종 방류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뭐 만들어주니까 현기 만들어줘. 여기에 무산소 거꾸로 순서를 거꾸로 해주는 거야. 여기에 호기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항상 return, recirculation 여기서 쭉 이렇게 return을 시킵니다. 반송. 자세한 메커니즘 나중에 설명할게요. 근데 현기는 뭡니까? 이게 anaerobic 있죠? 무산소는 영어로 anaxic, axic이 반대니까 호기는 뭐죠? 에어로빅인데 에어로빅을 다른 말로 호기의 반대를 oxi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oxic, 산소 있는 거. 됐죠? 자, 그러면 봐라. 여기서 인 같은 경우에는 인을 방출합니다. 최종적으로 인을 갖다가 섭취해서 나갑니다. 질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 질소는 여기서 관계없어요. 호기가 먼저 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지? 호기가 먼저 와야 되는데, 순서를 거꾸로 두고, 여기서 막 나중에 질산시킨 거, 이걸 딱 여기서 리턴을 시켜줍니다. 알겠습니까? 그 질산화는 여기서 일어나고, 탈질은 여기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프로세스의 효율이 자, 질소 제거 따로, 인 제거 따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같이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75에서 85%까지 질소하고 인을 갖다가 제거해준다. 따로따로 하면 효율은 좋아지겠죠, 그죠? 하나하나씩 포커스를 맞추면. 근데 동시에 1타 2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위험져서 뭐라고 하냐면, 자, 현기, 무산소, 호기가 시리즈로 가니까 앞에 어네로빅 A 있죠? 또 무산소에 어낙식 A 있죠? 그 다음에 호기에 옥식. 이걸 따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AAO인데 AAO는 발음하기 힘드니까 A2O. A2O. 그래서 현장에 가거나 얘기할 때, 야, A2O, A2O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A2O가 그 프로세스구나. 생물학적 질소인 동시 제거 공정이다. 오케이? A2O.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 책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죠, A2O.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다? 생물학적인 질소인 동시 제거다. 질소인 동시에 제거하는 거다. 그러면 따로따로 제거하는 것보다 효율이 좋습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효율이 나쁘겠죠, 당연히. 질소 제거에만 맞추는 공정이 있고, 인 제거에만 맞춘 공정이 있다. 그것보다는 나쁘겠죠. 왜? 이게 막 뒤섞이고 반송도 하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1타 2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 자,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배우자 알겠지. A2O 공정이 있다. A2O가 뭐냐? 어네어로빅, 어낙식, 옥식 순서대로 쓴 것이다. 자세한 메커니즘 궁금한 사람은 나중에 상하수도 시간 듣고, 상하수도 너희들 아마 필수로 되어 있을걸? 아닌가? 그 다음에 수처리 시간도 있으니까 그때 또 듣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생물학적 처리 공정은 뭐 이러한 순서를 여기 책에 있는 건데, 이런 건 다 아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거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그래서 물을 갖다 깨끗하게 만드는 공정, 그 다음에 누차 얘기하지만 물을 깨끗하게 만들면서 나오는 슬러스를 따로 처리하는 공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물학적인 처리, 물리적인 처리, 화학적인 처리로 다 적용될 수 있겠다. 그리고 요새는 그자 사도 하이브리드 나오지, 그지? 사도 하이브리드 나오는 것처럼 처리 기술도 전부 다 하이브리드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100% 완벽하게 우리가 효과를 올릴 수 없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짬뽕식. 생물학적인 처리 기술, 물리적인 처리 기술, 또 화학적인 처리 기술, 생물학적인 것들 세 개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하이브리드한 기술로서 신기술을 많이 만들고 있다. 그렇죠? 점점 하이브리드 되잖아. 호기 조항에 뭘 집어넣었노? 막을 집어넣었지. 그 뭐야? 생물학적인 거, 물리적인 거 같이 하는 거. 그랬더니 효과가 엄청 좋아지는 거죠. 그러나 퍼펙트한 건 없습니다. 다 단점은 또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인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 인시너레이션이 뭡니까? 소각이죠. 소각. 그 다음에 뒤에는 또 랜드필이라고 또 영어가 나옵니다. 랜드필은 뭐야? 랜드필은 뭐야? 매립이지, 그지? 매립.
땅에 갖다 묻는 거. 자, 그럼 우리나라는 매립을 많이 할까요? 소각을 많이 할까요? 어? 소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있게 손들어 봐라. 소각. 우리나라는 소각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 나머지 다 매립? 매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립이 맞네. 그걸 왜 매립이라고 생각하지? 그냥 매립이 좋아? 우리나라 땅 없잖아. 땅이 모자라잖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뭡니까? 산이잖아, 산. 근데 왜 매립 안 하는데? 그냥 손드는 거야? 매립이 많아요, 근데. 왜요? 왜? 왜? 왜 매립이 많을까요? 응? 우리나라는 매립을 좋아합니다. 소각보다는. 얘기해봐라, 누가 한번. 왜 매립을 많이 할까요? 그냥 정치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정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찾아오는 거 아니야? 또 나한테. 방송 나가는 너희들이 그랬다고 내가 얘기할 거야. 자, 소각은, 그죠? 매립하고 소각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다 있겠죠. 다 있습니다. 자, 일단 매립은 뭡니까? 소각에 비해서, 혹은 또 소각은 매립에 비해서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매립은 초기 비용이 소각보다 적어요.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싸게 만들 수 있다. 그게 제일 크죠?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매립은 돈이 적게 들어가요. 소각은 이거는 진짜 엄청난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 기계하고 화공 플랜트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비싼 거야. 소각은. 두 번째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이거 알죠? 님비 현상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 그 다음에 소각시설, 이런 것들은 극극 초극 혐오 시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야, 그거 필요한 건 같은데, 우리 집에는 안 돼. 내 근처에는 오지 마. 이게 바로 님비 현상이에요. Not in my backyard에서. 우리 집들에는 안 된다. 이런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방사능, 우리 원자력 발전소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고준위, 중전위, 저준위 폐기물들이 있죠. 그거 갖다 묻어야 되는데, 어디에다 묻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할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당근을 주고 막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힘듭니다. 제일 무서운 게 사람들 민원이에요. 사람들이 반대하면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소각은, 자, 태워. 여러분 태우면 뭐가 나온다 했지? 발암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잘 태우면 안 나옵니다. 잘 태우면. 그냥 상식적인 걸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축축하게 젖은 거 있지, 그지? 그걸 태우면 발암물질 엄청 나옵니다. 그걸 바짝 말린 다음에 태워야지 발암물질이 잘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태울 때 온도를 엄청 확 높게 해서 태워야지 덜 나옵니다. 어중간하게 하면 발암물질이 더 나옵니다. 태울 때 나오는 발암물질이 뭐죠? 대표적인 것이 다이옥신, 퓨란 이런 겁니다. 다이옥신. 그죠? 근데 얘기했죠, 여러분들. 담배 태우는 친구들 있지? 담배 태우면서 하는데 사실은 다이옥신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몸속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꼭 뭐 딴 게 아니라 모든 태우는 물질들은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시커멓게 되는 것들은 다 대충 나온다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온도 조절을 해가지고 고온으로 해가지고 안 나오게 잘 조절하면은 발암물질이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지. 그지? 야, 네가 제대로 그거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360을 계속 볼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 소각은 우리가 꺼려한 거예요,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실정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이런 한정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사실 소각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립이 많다. 근데 매립도 지금 문제가 돼 있었죠? 김포 매립지에 여러분들, 매립지에 그 내구 연한이 다 된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거야. 이만큼 크게 파놔가지고, 야, 매립지 많다. 다 갖다 묻어. 괜찮아, 다 와. 돈만 내. 그랬더니 나중에 되니까 매립지가 없는 거야, 묻을 데가. 그래서 내가 뭐래 그랬어요. 함수율이 75% 미만인 것들은
이상인 것들은 매립 못한 거예요. 그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냥 다 갖다 묻게 하니까 매립 갖다 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매립 진안이 다 돼가지고 그게 난지는 매립지가 인천으로 가느냐 서울에 하느냐, 그러면 인천으로 갈 때 돈은 누가 내느냐, 인천 시민들, 여기 인천 출신도 있겠지만 반대하고 난리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서울 사람의 먹고 버린 쓰레기를 우리 인천 시민들이 처리해줘야 되느냐, 서울에서 해결해라 이러고 님비 비슷한 거죠. 다 님비라고 하기보다는 또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그지? 이제 네가 먹고 버린 걸 내가 왜 처리해주니, 네가 알아서 처리해야지 임마. 인마는 뺀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치는 거죠. 좋아, 그러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해주는데 돈 너가 다 내. 야, 내가 다 내야 돼. 네가 좀 해주면 안 되니?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협상. 역시 매립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많아져요. 땅이 많은 나라에 살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런 차이가 있다는 여러분 알아두면 좋겠고. 가까운 나라,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옆에 일본. 일본은 뭐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일본.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일본은 이겁니다. 이게 많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땅이 어떻게 되나요? 일본은 땅이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고 괜찮아요. 하지만 일본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왜? 왜요? 왜 그럴까요? 일본 사람들은 스타일이 많이 틀리죠. 뭐 구체적으로 딱 집어 얘기 안 해도. 일본 사람들은 과자를 하나 만들어도 엄청난 포장을 많이 하죠. 소위 과대 포장 같아요. 과자 봉지 안에 또 과자가 들어있고, 봉지가 들어있고, 그 열어보면 또 봉지가 들어있고, 막 이렇죠. 그런 느낌 안 받았나? 안 받았습니까? 한번 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두세 배 포장을 합니다. 왜? 상대방의 어떤 그것만 생각하죠. 이런 매립 소각을 생각하지 않고, 물론 재활용을 많이 활용을 해요. 상대방의 입장을 많이 존중합니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쉬운 예로 들어볼까? 아주 쉬운 예? 너희들이 잘 모르 잘 들어봐. 일본 가면은, 일본 재활용합니다. 일본도 항상 재활용하라 해요. 일본에도 맥주 엄청 마시거든. 맥주 마신 캔 재활용, 알루미늄 캔이니까 그런 걸 재활용합니다. 그런데 재활용 안 하는 데가 항상 있어요. 어디 재활용 안 하지, 걔들은? 어디 안 하느냐? 두 가지. 첫 번째, 뭘까? 이 책에 없는 내용이야. 재밌는 내용이야, 이거. 쓰레기 봉투. 우리나라는 돈 주고 사죠. 그래서 그 뭐 재활용 봉투도 있고 그냥 버리는 봉투도 있습니다. 일본은 전부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닐봉지에, 버리는 봉지에 주로 흰 색깔 비닐봉지는 안 씁니다. 얘들은 잘. 전부 다 뭐 쓰노? 새카만 거, 흑색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또 재활용 안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이 쓰는 수저, 이런 거. 숟가락, 젓가락. 이거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내일 나라가 무너져도 이거 안 합니다. 얘들. 왜 재활용 안 합니까? 나무젓가락 항상 쓰고 버려요. 우리는 식당 가면 전부 100% 재활용이지. 숟가락, 남이 먹은 거 그대로 잘 먹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더럽네. 이거 바꿔주세요. 무조건 그냥 먹고 하죠. 우리나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괜찮아. 뭐 얘 먹은 거 어때? 얘 뭐 좀 병 걸린 애도 아닌데. 그러나 얘들은 극혐오합니다. 딴 사람들이 먹은 걸 내가, 우리나라 애들 찌개 끓이면 숟가락 푹푹 다 담아놓고 다 떠먹죠, 같이. 그지? 뭐 괜찮잖아. 야, 그러면서 우정을 쌓고 친구 아이가 하면 같이 우정을 키우죠, 그죠? 뭐, 나도 그렇게 먹고 자랐고, 그 친구도 그렇게 먹고 있고. 근데 얘들은 진짜 초극혐오입니다, 그거는. 숟가락 담으면 큰일 나요. 우리 사람하고 먹을 때 같이 숟가락. 항상 자기 그 컵이 이게 있습니다. 음식은 따로따로 국자를 덜어서 먹고. 사실 민생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따로 하는 게, 그지? 자기 침 들어가고 그걸 푹 담궈놓고 또 먹고 또 침 담그고 이러면 우리 뭐 연인 사이야 일부러 그렇게 먹겠지만 사실 별로 위생적으로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얘들은 젓가락도 다른 사람이 먹은 걸 내가 왜 먹어야 되지? 내가 먹은 젓가락을 왜 딴 사람을 쓰게 하냐? 이거에 대해서 절대 납득을 안 합니다.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공감하지만 그것까지 재활용하면서 내가 추구해야 될 행복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걸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보세요. 전부 다 나무젓가락 아이가 일회용 천국입니다. 일본은. 왜? 내가 뭐 썼던 거 이런 거 웬만하게 잘 활용 안 한다는 거죠. 안 하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쓰레기 봉투.
자기가 집에서 버린 쓰레기가 있잖아. 이렇게 뚝 들고 가지, 흰 거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버리잖아. 묶어서. 걔들은, 야, 내가 지금 버린 쓰레기를 갖다 딴 사람들이 보는 거를 싫어해. 내가 뭐를 어떻게 하고 쓰레기 배출했는데 그 버려진 이 쓰레기 뭉치를 딴 사람들이 보는다는 그 생각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죠?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하여튼 좀 독특한 거네. 피곤하다고 할 수 있고. 그죠? 굉장히 그런데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재활용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다른 거는 훨씬 잘하죠. 뭐 캔이나 이런 것들은 말을 잘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런 어떤 국가적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절대 재활용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과자를 하나 해도 그냥 대충 해가지고 쓱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정성을 담아서 포장을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오는 쓰레기가 많잖아. 쓰레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 전부 다 막 비닐 껍데기고 다 그래. 재활용하는데, 매립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그래. 태우자. 열심히 태워주고, 열심히 태워주고 대신에 어떻게 해? 사람들한테 정말 포장을 정성스럽게 해서 우리가 다 태워줄 테니까 주고받는 사람들끼리 기분 좋게 해라. 그거예요. 정책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반대죠. 야,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대충 서로 그냥 마음만 받으면 되지. 포장하지 마세요. 과대포장 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과대포장 절대 안 된다. 포장하지 마라.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초점이 이제 옮겨지는 거죠. 야,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람들한테 행복을,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주장을 갖다 눌러가면서까지 재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죠? 사실은 지금 숟가락도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사실 잘 씻으면 모르지만 여러분들 한번 몇 번씩 그런 경험 있죠? 뭐 음식 갖다 붙어 있고 누렇게 얼룩져 있고,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런 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소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소각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자꾸 태우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적당히 썩는 거죠. 그죠? 소각도 하고 매립도 하고. 미국은 뭐 진짜 혜택 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어디 가도 대도시 말고는 이렇게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 거의 잘 없어요. 집도 아파트도 3층이 최고야. 왜? 걔들은 널린 게 땅이잖아. 널린 게 땅. 그죠? 쭉 비행기 타고 한번 가다 보면 창문 내려다 보면은 산이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한번 쭉 가봐봐라. 내려보면 전부 다 산 아니야? 평수가 잘 안 보이죠? 중국 베이징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비행기 타고 쭉 가다 보면 한 2시간 날아가는데 도착 2시간 전입니다. 그럼 딱 보여요, 밑에. 그럼 전부 다 평지야. 전부 다 농사 짓고 있고 막 그래요. 혜택 받았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진짜 말로만 들었지 땅도 별로 없고, 특히 땅속에 묻힌 자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극심한 경쟁을 자꾸 이렇게 조장하는 거죠. 방법은 뭐야?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딴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거, 점수 잘 받는 거, 그래야지만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거다라고 교육을 받아오고 시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뭐 있나? 그거밖에 없잖아. 땅도 좋고 돈도 없는데. 이거라도 좋아. 죽을 돈 공부해야 돼. 그래서 알았어? 네. 자, 지금 얘기 좀 했는데, 그래서 매립 소각이다. 그래서 매립을 할 수도 있고 소각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 그런 흑백은 아니라 이 두 개를 적절히 잘 조화를 해야 된다. 적절히 잘. 알겠습니까? 적절히 잘 조화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시너레이션은 그런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태우는 거죠. 막 태워가지고 태우면 또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이만한 그런 있잖아. 원래 태우기 전에 그런 부피라고 하면 태우면 이만큼도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또 이걸 갖다가 더 높은 온도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방울 정도도 안 돼요. 그만큼 나오는 최종적으로 버려야 될 양이 없어지니까. 소각하고 그 다음에 용융이 있는데, 소각보다는 용융이 훨씬 더 온도가 높습니다. 그죠? 그렇죠? 젤을 갖다가 온도를 더 높여서 또 태워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액체가 됩니다. 액체. 끈적끈적한. 소각보다는 용융이 훨씬 더 높은 온도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대기할 때 시간이 되면 한번 배워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네. 이제 랜드 디스포절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랜드 디스포절, 소위 말해서 그냥 토지 처분 이런 뜻이 되겠죠. 토지 처분 안에 이 매립이 들어간다. 매립이 들어간다.
어떤 게 있느냐? 랜드 디스포절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랜드 필이 있고 매립입니다. 그 다음에 서피스 임파운드먼트에서 뭐 표면 저류, 표면 저장. 그러니까 랜드 필은 갖다가 넣고 덮개로 덮는 거죠, 그죠? 그걸 랜드 필이라고 하는데 서피스 임파운드먼트는 뭐냐면 그냥 웅덩이 파놓고 거기다 넣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웨이스트 타입, 그 다음에 인젝션 웰, 그 다음에 랜드 트리트먼트,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랜드 디스포절의 하나의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랜드 필은 내가 아까 얘기했죠. 매립입니다. 매립. 자, 매립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매립은 땅을 갖다 파야 된다는 거 말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매립. 소각은 태우면은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나온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매립은 그럼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될까? 책 보고 있네 여기가 지금 앞에, 그죠? 어째? 자, 여러분들 매립을 하게 되면은 그게 뜨뜻해지고 하게 되고 거기에 미생물이 살게 되고 하면 다 이게 물이 생기죠, 그죠? 물이 생깁니다. 물이 생겨서 그게 줄줄 생기게 되고 자꾸 밑으로 고이게 되는 겁니다. 자꾸 고여요, 물들이. 뜨뜻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밑에 바닥을 파가지고 거기 물이 안 새게 차수제를 갖다가 잘 깔아야 되는데 깔아놓겠지. 깔아놓는데 이게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조차도 잘 분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빵꾸가 나가지고 셀 수가 있죠. 즉 침출수라고 해가지고 매립지에서 묻은 그런 쓰레기에서 생긴 그런 물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출수가 나올 수 있다. 침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따로 파이프를 심어서 빼가지고 그걸 따로 처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묻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물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생긴 물을 따로 빼가지고, 근데 그 생긴 물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오염도가 심하게 돼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막 짙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독성물질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립은 매립지에 침출수가 항상 생긴다. 그 처리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겹 깔고 또 두 겹 깔고 세 겹 깔고 그 다음에 그 파이프라인하고 그 이음새 같은 것도 확실하게 수미를 딱 해야 되고, 그죠? 네,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거죠. 문제가 있는 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매립이다. 또 매립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시간이 지나면 매립지 한번 가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매립지 가면은 이렇게 꿀뚝통 같은 걸 박아놓고 그 위에 불이 이렇게 계속 막 나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자, 이런 매립지에 묻은 그런 쓰레기들, 유기물들이 분해되면서 어떻게 돼요? 가스가 나오죠. 혐기성 미생물에서 가스가 나오고, 혐기성 미생물에서 나오는 산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메탄, 황화수소 이런 것들 이산화탄소잖아요, 그지? 메탄 가스가 나오니까 거기에 불을 붙이면 메탄이 타기 때문에 불이 확 붙어서 나옵니다. 그렇죠? 자, 소각은 태우면서 나오는 열을 갖다 재활용할 수 있고, 매립도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갖다 유용한 자원으로 또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서피스 임파운드먼트는 여러분들 인시너레이션하고 랜드필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언더그라운드 인젝션은 지하에 묻어버립니다. 이렇게 파가지고 지하에다 확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깊게 파게 되면 여러분들 지하수가 있죠. 지하수 더 밑으로 내려가요. 지하수 더 밑으로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 밑에다가 그냥 파묻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어중간하게 묻게 되면 이게 새가지고 다시 지하수가 오염될 수가 있는데 지하수층을 더 밑으로 더 뚫어버립니다. 더 깊게. 그렇게 해서 그 밑에 갖다 묻는 거다. 이런 것들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주로 미국에서 하는 방법들이고 엄청나게 가졌거든요. 이게 뚫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법들은 잘 채택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 또 위험성도 있고. 근데 이런 방법들로 해서 묻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언더그라운드 인젝션. 됐지, 그지? 자, 그래서 6장도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자, 끝났고 또 이어서 6장 연습 문제 꼭 풀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제약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많이 풀어보세요. 6장하고 5장 뒤에 부분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풀어줄게요. 또 다음. 자, 6장 끝. 그 다음에 오늘은 또 6장 끝났으니까 7장으로 갑시다. 자, 에어 폴루션. 자, 여러분들 이제 주로 물과 관련된 걸 많이 다뤄왔고 거기에 관련된 기초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라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공학은 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폐기물도 하고 공기도 하는 거죠.
또 우리 또 공개하는 한 또 교수님도 와 있고. 그래서 에어 폴루션인데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죠, 그죠? 어떤 거 초미세먼지라는 말 들어봤고, 그렇죠? 들어봤지? 또 여러분들 광화학 스모그란 말도 들어봤죠, 그죠? 광화학 스모그라고 들어봤어요. 그래서 대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렇게 대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여러분들 뭐 지금 대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대기오염에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내가 이 환경공학 개론 처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공기가 오염이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비교가 좀 이상한데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건희 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자기 집 근처에 가면은 그 에어 커튼을 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거 들어봤나? 안 들어봤지. 나도 집이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 자기 집 주위로 아니면 자기 그 방 근처로 해서 에어 커튼을 합니다. 밖에 있는 공기가 못 들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다 보면은 그 모기라든지 이런 거 못 들어오게 막 바람 세게 확 하는 데 있지, 그지? 그런 것처럼 에어 커튼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안전을 갖다, 건강을 갖다 확보할 수 있죠. 그죠?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돈 주고 비싼 정수기 사 먹으면 되지. 저 프랑스에서 에비앙 같은 공수해서 먹으면 되잖아. 있는 사람들. 또 공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에어 커튼 하면 되지. 그지? 근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당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신경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없고 없는 사람이 더 당하는 게 환경입니다. 초미세먼지 있어도 어떻게 돼요? 자기 집에 각 방마다 공기청정기 확 딱 깔아놓으면 되잖아. 그럼 뭐 별로 문제 되나? 외출 안 하면서? 그지? 자, 그래서 에어 폴루션 간단한 거 한번 보자고요. 자, 에어 폴루션은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식을 보면은 자 7-1식에서 메탄하고 산소가 만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된다. 즉 메탄에다가 산소를 막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그 메탄을 갖다가 이산화탄소 물로 바꿀 수 있다. 간단한 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메탄하고 산소가 만나면은 주로 최종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반응식들은 뭐든지 전부 다 완전하게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되고 있잖아, 그지? 하나도 빈틈이 없을 때 그런 어떻게 퍼펙트한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퍼펙트하지 않다 이거죠. 대부분의 경우가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바뀌지만 일부가 어떻게 돼요? 일부가 카본 다이옥사이드 아니고 모노, 이제 일산화탄소, 카본 모노옥사이드가 됩니다. 일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탄화수소류가 생길 수가 있다, 일부분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해한 오염물질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3식은 자, 공기 중에는 여러분들 질소가 산소가 많이 있습니다. 질소도 79%, 산소도 21%뭐 정도 있는 거죠. 그죠? 대부분이 질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그렇게 놔두면은, 그냥 공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별로 우리한테 해로운 물질이 안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질소하고 산소가 있는 상황에서 열을 가합니다. 열을 막 엄청난 열을 가하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더멀 녹스라고 해가지고 더멀 열질소 산화물이 생깁니다. 자, 녹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NOx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X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 2, 3이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 산소하고 질소가 결합된 질소 산화물,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질소 산화물. 질소 산소가 있으면 결합해서 생깁니다. 그러나 그냥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플러스 뭐다? 열, 더멀이 들어가야죠. 더멀이 들어가면 이게 생깁니다. 근데 이게 생기면은 안 좋다 이겁니다. 안 좋다. 왜 안 좋은지 뒤에 또 나오는 거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들은, 자, 여러분들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자,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있는데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들 다른 걸 다 제껴주고 뭐 초미세먼지, 오존 이런 거 빼고 중금속 빼고 대표적으로 녹스, 석스 이렇게 얘기한다. 녹스, 석스 이렇게 한다. 녹스는 뭐야? 질소산화물. 석스는 황산화물이죠. 그지? 황산화물. 황산화물이죠.
그러면 이 녹스는 주로 배출 원이 어디야? 소스가 어디야? 삭스는 배출 원이 어딜까? 요걸 좀 알아둬야 됩니다. 녹스는 주요 배출원은 뭡니까? 뽕뽕이들, 자동차들, 비클들이죠, 비클들. 그죠?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삭스는 뭐야? 100%는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삭스는 뭡니까? 주로 주요 배출원이 뭐지? 이거는 뭐지? 그렇지, 난방이네, 난방. 알겠습니까? 난방, 뭐, 석탄 같은 거 주로 태우는 거. 화력발전소, 옛날에. 응? 그런 거. 그 다음에 기름 보일러.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게 배출원이 된다. 요것들이 두 개가, 녹스, 속스가 굉장히 중요한 대기 오염 물질이다. 요거는 비클, 요거는 어떤 그런 난방. 됐죠? 자, 그 다음 7-4식으로 가면, 그래서, 자, 여러분들, 퓨얼 해가지고 있어. 퓨얼은 뭐야? 연료지? 연료니까 기름이나 자동차 기름 같은 것들, 혹은 그 화력발전소에 때우는 그런 연료들, 이런 것들 다 총칭해서 퓨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수소, 탄소, 황, 질소, 이건 뭐고? 납, 수은, 그 다음에 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막 태우면 산소하고 질소 만나죠, 그죠? 만나가지고 최종적으로 배수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면 봐요. 이산화탄소, 가스만 보면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 다음에 중금속, 그 다음에 미세입자들. 이런 것들로 다 나온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지만 지금 요새는 비가 안 와. 되게 가물지. 이따가 한번 비가 오면은 우리 여기 서울의 공기가 저 가시거리가 저 끝까지 가는 건 많이 느꼈죠, 그죠? 그건 뭐냐? 정말 대기 속에 이렇게 떠다니는 분진들이 다 깔아앉아서 그런 겁니다. 가시거리가 훨씬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루만 지나도 또 뿌얘지는 거야. 어쩔 수 없죠. 1000만 이상이 살고 있는 서울인데 자동차가 몇 대예요? 수천만이지, 그지? 네? 저기서 계속 360월 계속 나오잖아. 똥구멍으로 가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대기오염 심각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정문구 회장님 저 건물도 세워줬지만은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아마 미래에는 아마 그렇게 바뀔 거예요. 한 50년도 안 돼가지고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가 대세일 겁니다. 다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은 청정연료, 가스차, 그죠? 버스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런 것들로 다 바뀌어요. 안 그러면은 대기오염이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왜? 난방을 덜 하니까, 난방을 덜 하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7-5식은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광화학 스모그. 자, LA에 뭐 런던 스모그, 그 다음에 뭐 또 LA 스모그 뭐 이런 것들 많았죠, 그죠? 그럼 광화학 스모그는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아까 대표적인 그런 오염물질 중에 하나가 녹스라고 했습니다. 질소산화물이라고 했죠. 자, 녹스가 있는 상황에서 옆에 VOC라고 되어 있어요. VOC. VOC는 뭐냐면은 Volatile Organic Compound, 혹은 뭐 Volatile Organic Carbon, Volatile Organic Chemical 해가지고 휘발성 유기 화합물. 그러니까 휘발되는 거, 가만히 납쳐두면 휘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Volatile Organic Compounds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따서 VOC라고 하고, 그 휘발성 물질하고 녹스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낮에 햇볕이 내려집니다. 햇볕이 내려지면 어떻게 생기느냐? 오존과 같은 여러 가지 광화학 산화물들이 생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광화학 스모그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뭐 특별히 없는데 맑은 날씨에 햇볕이 센 날에 이런 오존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광화학 스모그가 이제 하나의 어떤 현상이 발생된 거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존, 여러분들 알지만 오존이라고 하는 것은 O2에다가 O가 하나 더 붙은 건데 이게 굉장히 산화력이 좋습니다. 산화력이 좋아가지고 이걸 그대로 사람이 직접 흡입하게 되면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농도로. 네. 그래서 아마 여기 서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공단이 많은 지역 경기도시와 안산 쪽에 가면은 오존 경보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오존 경보. 오존은 주로 맑은 날에 많이 생긴다. 왜? 맑은 날에 생길 수밖에 없어. 선라이트가 있어야 되니까. 흐린 날에는 오존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겠습니까?
맑은 날에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화합물이 많다. 햇볕이 세다. 그러면은 포토케미컬 스모그가 생긴다. 이거죠. 왜? 그것도 공단 지역에 아무래도 뭐가 많습니까? 이런 VOC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휘발성, 왜냐면 약품 만들고 염색 배수 공장, 도금 처리 공장, 뭐 여러 가지 공장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휘발성 화합물이 많아가지고 광학 스모그가 생길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오염물질 6가지. 자, 가기 전에, 뭐 요새는, 예전에는 이 대기오염 기준에서 PM10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PM10 이걸 썼습니다. PM10은 뭐냐면, Particulate Matter 해가지고 앞에 거 따서 PM이야. PM. 그래서 10은 뭐냐면, 여기 10이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1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입자 사이즈가 10 마이크로미터인 그런 미세먼지들. 그죠? 분진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10 마이크로미터짜리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왜? 이게 사람 몸속에 들어가도 사람 폐에서 어느 정도 10 마이크로미터짜리는 크기 때문에 걸러준다 이겁니다. 폐가.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2.5 마이크로미터 한 4분의 1로 확 줄었어. 그런 것들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폐가 잘 거르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대로 사람 몸속에 다 흡수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병 걸리고 비실비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M2.5가 새롭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기오염 기준에 이게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초미세먼지, 중국발 무슨 뭐 초미세먼지 막 여러 가지. 사실 초미세먼지는 꼭 중국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중국에서 오는 건 뭐야? 황사지 황사고 우리나라에서도 공기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비가 안 오고 이러다 보면은 미세먼지가 뿌옇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가 새롭게 아마 추가될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쭉 가서 쭉쭉 갑시다. 그냥 쭉 가서 자, 380페이지 380페이지 가면 이제 그렇다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크라이테리아 폴루턴트 해가지고 아주 표준 오염 물질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대기 오염 물질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6 크라이테리아 폴루턴트 해가지고 6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오존. O3가 먼저 나오죠. 야, 오존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오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워터하고 연관지어가지고 물속에 있는 오염 물질들을 갖다 분해시킬 때는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이게 대기 중으로 그냥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위험한 대기 오염 물질이다라고 여기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 처리할 때 오존 쓰잖아. 그제 화학적 처리할 때 오존 쓰죠. 그럼 쭉 나올 때 그 오존 가스를 나중에 다 제거해주는 시설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 배오존 처리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거 하겠어요? 복잡한 거 안 합니다. 그냥 활성탄 달아주면 돼요. 활성탄이 흡착을 다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니면 뜨뜻하게 만들어주거나 그럼 이렇게 쭉 통과되면서 열에 의해서 분해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오존이 분해되면 뭐로 됩니까? 산소가스로 그냥 되는 거예요. 산소. 자, 그래서 오존이 있고 또 두 번째 카본 모노옥사이드, 다이옥사이드가 아니라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가끔씩 사고가 생기고 여러분들 봤죠? 그죠? 접했죠? 일산화탄소가 사람이 노출이 되게 되면 사람이 간다, 사망한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하고 또 설포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황, 그죠? 그 다음에 미세먼지들, PM10, N, 지금은 뭐죠? PM2.5, 2.5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질소, 산화물, 황산화물, 그 다음에 이제 중금속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납입니다. 납. 여러분들 납 얘기하는 납이 주로 어디에 제일 많이 쓰입니까? 납이 어디에 쓰이지? 납. 응? 납 중독, 뭐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납 중독. 납이 어디에 많이 쓰일까요, 여러분들? 어디? 뭐라 카노? 왜? 납땜할 때? 그치, 납땜할 때 많이 쓰이겠지. 납땜할 때 이제 납이 잘 되면. 그럼 납땜할 때, 그런 걸 할 때 왜 납을 쓰냐, 이 말이야. 뭐 구리 쓰면 안 되고, 뭐 딴 거 쓰면 안 되냐고. 여러분들 뒤에 그 기판 같은 거, 컴퓨터 머더보드 같은 거 뒤에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땡땡땡 납으로 땡땡땡 붙이죠, 그죠? 왜 납으로 할까요?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싸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죠. 납이 굉장히 절연성이 좋습니다. 절연 물질이죠. 절연체. 전기를 안 통하게 하는 거야, 납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기가 만약에 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터지고 금방 금방 박살 나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전기 시설이
전기가 흐르는데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장소 스팟에는 서로 간의 간섭이라든지 전기 흐르는 걸 방해해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절연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절연성이 좋은 게 바로 납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납땜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서로 이렇게 간섭 안 하고 방해를 안 하는 거죠. 컴퓨터 같은 데서. 자,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그 물질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온다. 근데 6개 여러분들 대표적인 걸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나오죠. 그죠? 포토케미컬 스모그 앤 오존. 그래서 광화학 스모그가 일어나는 기본적인 반응 메커니즘을 써라. 이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죠? 그죠? 자,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과 태양빛이 있는 경우에 이런 스모그 현상이 생긴다. 대표적인 물질은 뭐다? 오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관련되는 건강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자, 6가지 꼭 알아두기 바라고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예전에는 주로 물을 깨끗하게 하는데 많이 이제 심혈을 기울였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물은 어느 정도 많이 깨끗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고 있는 공기를 깨끗하게 하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버스 같은 것들, 그런 어떤 운송수단에 있어서 버스가 전부 다 뭐로 바뀌었어요? 다 LNG로 다 바뀌었죠. 그죠? 가스로 다 바뀌었습니다. 가스로. 기름을 잘 안 쓰는 거죠. 또 경유 차량 같은 것들은 가급적 억제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 예전에 그 뭐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에서 SUV라든지 그 다음에 RV 같은 거, 레저용 차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디젤 기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되게 많이 팔았었어요. 인기가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막 증가했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연료를 대부분 다 경유를 쓰기 때문에 경유는 나오는 가스가 오염물질이 좀 더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환경 유발 부담금이라 해가지고 더 그 차에다 다 세금을 많이 매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네. 그래서 경유 차량을 가급적 줄여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신문이 나왔죠. 며칠 전에도 저기 이제 외국에서 많이 수입되는 그런 차들, 그런 어떤 세단 같은 그런 차들도 어떻게 됩니까? 뭐 유로 9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경유를 쓰는 것들은. 그럼 더 비싸지게 되는 거죠. 차들이. 그죠? 네. 그러니까 경유는, 근데 여러분들 경유라고 하는 게, 자, 여러분들 그 원유 있잖아. 원유. 뭐 벙커 CU라든지 그런 시커먼 원유 있지. 그걸 갖다 쭉 분별로 이렇게 정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기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는 등유, 어떤 거는 경유, 어떤 거는 뭐 뭡니까? 가솔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경유라고 하는 건 사실 제일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겁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경유예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오염물질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왜? 그 경유를 갖다 연소하는 그 엔진 자체가 가솔린을 연소하는 기관보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경유차가 시끄럽죠, 더. 가솔린보다. 왜? 왜 그럴까요? 뭐 나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 가솔린을 이용하는 그런 기관하고 경유하고는 틀린 거죠. 가솔린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점화시켜가지고 확 붙이죠, 그죠? 그래서 점화 플러그가 있지 않습니까? 불을 붙일 때. 경유는 그런 게 없죠, 점화 플러그가. 완전히 방식이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그런 것들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대기오염도 이 뒤에 나중에 이제 3학년감 여러분들 대기오염 관리라고 해가지고 김지현 교수님이 강의를 하니까 세부적인 것들은 그 강의를 갖다 수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많이 했었는데 이게 과정이 개편되면서 대기오염 관리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강의를 맡아주기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